그 노인이 겪는 복지관에서 이런 촉구적인 이야기를 또 해야 될까 싶은데 노인들이 겪는 곤경이 네 가지죠. 건강, 경제적인 문제, 고독의 문제, 역할의 문제예요. 인간의 행복 조건 다 아니다 이게. 행복이 별거예요. 돈 걱정 안 하고 건강한데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으면 끝이죠. 뭐가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돈과 건강은 기본이고 그냥 인프라고 나머지 역할과 고독. 이건 아까 제가 얘기한 사랑과 창조 딱 그거에 대입하는 거예요. 너무 명쾌한 거예요. 그럼 자기가 지금 또는 10년, 20년 뒤에 여러분 부모님이 몇 살 때 어느 문제가 좀 심각하겠다. 미리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때 가면 의외로 인간관계가 끊겨 있을 수도 있어요. 되게 노후 준비 그러면 두 가지만 생각했어요. 건강하고 돈. 돈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었어요. 누가? 금융회사들이. 돈만 있으면 노후는 든든하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심어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돈이 많은 분들도 돈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게 사는 분도 가끔 있어요. 돈만 믿고 다른 거 아무것도 챙기지 않다가. 자, 그러면 국가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돈이고요. 그죠? 건강도 어느 정도는 국가가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의료비를 부담한다든지 이런 거죠. 또 역할. 이것도 국가가 약간 할 수 있어요. 일자리를 창출하면 되니까요. 근데 국가가 도저히 못하는 게 고독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복지의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 노인들이 죽을 때까지 아무 걱정 없이 모든 게 다 보장된 그 나라에서 노인홈에서 자살하면서 가끔 이런 유서를 남긴대요. 노인들이. 대충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오늘도 나에게 아무도 말을 걸어오지 않았다. 이게 유서라고 합니다. 이게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국가가 아무리 복지를 최고급으로 베풀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이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로봇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 누가 해야 됩니까? 가족, 지역 이렇게 들어가야죠. 아니면 이제 사이버 시대니까 무슨 취미 클럽 이런 거 있겠지만 노인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들수록 거동이 불편해져요. 우리나라는요. 서울 같은 경우 저는 늘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울은 이 도봉산부터 시작해서 산이 참 좋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까요? 천혜의 도시입니다. 이렇게 좋은 숲이 이렇게 도시 가까이 있는데 세계 어디 가도 없어요. 단 하나라도 나오라고 했어요. 유명한 도시 중에 이렇게 좋은 산이 도시 한가운데 있어서 아침 먹고 올라가서 내려와서 점심 먹을 수 있는 이런 나라 없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동네에 있는 건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아쉬운 게 없어요. 동네에 뭐 공원이든 뭐든. 노인들 보면 매일 가잖아요. 노인이 아닌 노인이 많이 가시죠. 50대, 60대. 뭐 평일을 보면 아주 가득해요. 등산복도 다 이것도 쟁쟁인데 등산복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패셔너블하게 입는 나라 없어요. 네. 그렇게 안 입으면 또 취급을 안 해줘요. 서로 가서. 다 차려입으면 4,500만 원 든대요. 제일 고급으로. 사이클 같은 거 해도요. 자전거도 그것도 되게 비싸게 해요. 취미생활에 돈을 무지 많이 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등산 가는데 젊을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다리 힘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저희 어머니를 보니까요. 어머니가 80살쯤에 다리가 또 부러지셨어요. 골다공증으로 걷다가 넘어진 것도 아니고 걷다가 그냥 또 부러지셨어요. 그 전까지 등산을 다니시던 노인 양반이 그 다음부터는 동네조차 다니기 어려운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노인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극과 극입니다. 그 천안에서 온양온천까지 그렇게 무료로 하루를 다 때울 수 있는 그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동네에 한 발짝도 못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지. 자, 그랬을 때 동네는 바로 그런 분들, 거동이 많이 불편한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터전이 돼야 된다. 근데 현재는 그러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 이게 노인이 살기 좋은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 한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우두번이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어슬렁거려도 괜찮은 동네, 노인들이 별로 없어요. 특히 아파트가 많은 아파트일수록 안 돼요. 경로당도 그냥 모아놓고 경로당도 그나마 몇몇 노인들이 독점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노인들은 집안에 있거나 아니면 멀리 가거나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종묘공원 앞에 아니면 거기에 서울 노인복지센터 이런 데 몇천 명이 하루에 계속 몰려오는데 나머지는 동네에 가실 데가 별로 없어요. 집에서 무료하게 눈치 보고 텔레비 보면서 지내거나 아니거나 그냥 동네 자체가 자기 산터가 아닌 거죠. 이제는
고령화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는 동네가 노인들한테 편안한 그런 머무는 공간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물리적인 것도 있어야 되지만 예전에 어땠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지금 이쪽 동네도 약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의 곳곳에 아직 남아있어요. 그런 공간. 노인들이 그냥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평상이라든가 그런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노인이 계시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누가 보면서 이상하다고 또 경계심 느끼지 않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곳은 새로 개발된 곳 이런 데일수록 노인들이 그렇게 계시면 본인이 불편하고 남들이 보기에도 저 양반 저 혹시 뭐 성희롱 어린애들 건드리는 이런 시선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런 범죄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노인들이 편안한 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자기 말을 들려줄 수 있는, 자기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세대 간의 교류 이런 게 꼭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 하나가 세대의 단절이라고 봐요. 세대 단절이 왜 더 심각해진가 하면요. 이 존댓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잘 들어보세요. 최근에 여러분 동네에서 청소년들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동네에서 형, 누나, 언니, 오빠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냐고. 언제부턴가 그 말이 사라졌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런 관계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자기도 그렇게 불리지 않고 남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다 보면요 100% 또래끼리 만나요. 다 너나 하는 동갑내기들끼리 만나요. 딱 하나 남은 게 오빠. 근데 그 오빠가 아니죠. 나만의 오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 어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했나 봅시다. 여러분 어릴 때는 가족을 넘어서서 위아래로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인간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몇 년 앞서는 그런 인생을 봐야 되고 자기보다 몇 년 어린 인생이 자기를 봐줘야 돼요. 그래야 철이 들어요. 요새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도 어린애같이 되는 게 뭐냐면 자극을 못 받는 거예요. 윗세대로부터 자극, 부모는 너무 어린 나이가 잘 커요. 자기가 어떤 본을 받기에는 경험치가 너무 달라요. 자기보다 5살, 10살 이 정도 또래 되는 인생의 선배가 가까이 있어야 된다. 자기 역시 그런 후배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다 그렇게 크지 않았나요? 여러분 어릴 때 누가 영향을 줬나 보세요. 부모님 많지 않았어요. 부모님 크게 신경 안 써도 우리는 클 수 있었던 이유가 동네에 나를 키워주는 돌봄의 그물망이 있었습니다. 나를 돌봐주겠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저절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다 형의, 언니의 친구 이렇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저는 형 5살 위인데 중학교 때 벌써 형이 가져오는 대학 신문 보기 시작했어요. 뭔지 모르지만 괜히 겁먹더라고요. 그런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빨리 저 나이가 되고 싶고 동경의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또 애끼리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애들이 말투가요. 대학에 있으면 늘 그걸 민감하게 느끼는데 말투가 중학교 때 하는 말 그대로 써요. 뭐 토론할 때는 좀 좋은 말 쓰죠. 근데 친구에 하는 말 들어보면 전철에 이러고 있으면 위에서 막 하는 말 들으면 이게 중학생인지 대학생인지 구별이 안 돼요. 저 스스로 퀴즈를 내봐요. 대학생일 거야. 아니면 중학생이야. 헷갈려요. 왜냐면 자극을 못 받으니까. 새로운 언어 자극이 없어요. 정신세계가 그냥 거기서 멈춰서 나이만 들어. 맨 입시 공부만 하니까 새로운 심각한 고민도 안 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투도 그렇습니다. 언어 쓰는 것도 욕이 많아요. 대학생들도 인류 대학생들도 욕을 되게 많이 해요. 자기들끼리는. 어떤 대학생이 이래요. 제가 캠퍼스 지나가는데 친구랑 쭉 지나가면서 씨발 좆됐어. 아니 근데 지금 이거 웃기지만 웃기지 않은 거야. 거기서는 이게 흔히 그래요. 근데 제가 그때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한 4학년쯤 되고 있는데 저 친구가 졸업하고 취직하면 저 무슨 상황인지 모르죠. 무슨 상황인지 모르지만 저 상황을 직장 자기 선배 상사한테 가서 얘기를 한다면 어떤 말로 해야 될까? 과장님 오늘 좆됐거든요. 안 되잖아요. 그럼 오늘 곤란한 일이 있어.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말을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친구들끼리는 씨발 좆돼서 그럼 괜찮아요. 그거 뭐 욕도 아니고. 근데 나이 차이가 있는 직급이 다른 그런 사람 앞에서 쓰는 말을 달라야 되는데 우리말은 다른 어느 나라 말보다도 존칭어가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요새 서비스업 가면 이 존대어가 지금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지금 큰일 났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런 말
아무 데나 다 붙여요. 이건 300원이시고요. 이거 400원이시고요. 어떤 요즘은 붙이시고 자기가 파는 물건을 높이 붙여요. 다 그렇죠. 무조건 다. 그럼 그게 애들이 어릴 때 어른을 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존댓말이 어려우니까 모든 걸 다 존칭해버리면 편하거든요. 그렇게 말버릇이 굳어져서 이건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손님을 무시하는 얘기거든요. 아무튼 지금 나이 차이를 넘어서서 서로 교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교류가 무슨 이벤트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만남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근데 가족끼리만은 어렵다는 거죠. 마을이 중요한 것은 왜냐? 지금은 더 이상 옛날 같은 가족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인 가족이 많아졌고요. 4인 가족이 확 줄고 있습니다. 2, 3인 가족은 거의 비슷해요. 3인 가족이 조금 주는 추세예요. 가족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을 대가족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대신 그 가족의 부족한 부분을 마을에서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역의 복지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린아이들 먹여주고 부모 대신 보살펴주고 이를 넘어서서 이건 결핍을 채워주는 거고요. 그 이상으로 생활을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돌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리빙 라이브러리 같은 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원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동네에 자기 거를 내놓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좀 찾아보자. 그러니까 억지로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막 들려주기가 아니죠. 아이들이 관심을 끌만한 그런 인생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에서 노인 교육론을 1년에 한 번씩 강의하고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학생들한테 그런 숙제를 내요.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들 가서 인생 스토리 쭉 듣고 정리해와라.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다 상관없다. 안 계시면 동네 할아버지. 난 반쯤은 동네 할아버지 막 찾아요. 아무 데서나. 처음에 이런 숙제 왜 시키나. 어떻게 그분들한테 말거나. 그런데 아이들이 숙제하고 와서 다들 한 학기 지나면 굉장히 감동을 해요. 한 번도 자기 친할아버지한테 그렇게 깊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인생에 대해서. 잘 보면 그렇습니다. 뭐 아는 것 같죠?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장치를 마련해요. 구체적으로요. 저는 이런 거 제안드리고 싶어요. 팔순잔치 되게 어떻게 합니까? 저희 아버지 팔순잔치 어떻게 했는가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인생을 2시간 동안 손녀들한테 얘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짰어요. 아버지 인생을 1년 단위로 거의 사진을 모았어요. 아버지 사진은 없죠. 그 뭐 80쯤 넘은 노인 옛날에 찍은 사진이 어디 있겠어요. 대신 그분이 태어났을 때 그 해에 관련된 사진은 기록 사진도 많아요. 꼭 그 동네가 아니어도 서울도 좋고 뭐 정치 사건도 좋고 뭐 뭐든지 좋아요. 전쟁 사진도 좋고 그럼 그거 놓고서 이때 이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손녀딸들한테는 그렇게 집중적으로 처음 들려준 거였어요. 그런 자리가 몇 년 전에 저희 집에서 있었습니다.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죠? 생각만 해보면 되는 거라고. 매번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것을 원용해서 좀 동네 차원에서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족끼리 하면 너무 적으니까 좀 크게 해서 그분이 말주변이 좀 적으면 이 진행자가 잘하면 또 재밌어요. 이런 것이 새로운 문화 복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문화는 뭡니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어떤 기쁨의 에너지를 나누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 지금 보세요. 경제가 그동안 수출 일변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수출이 딱 막히니까 막막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내수 시장을 열어야 된다고 해요. 내수를 키워야 된다고 합니다. 내수라는 게 한없이 키워주니까 하나거든요. 휴대폰 여러분 뭐 10대 살 수도 없잖아요. 집에 옷 넘쳐나요. 물질 차원에서 내수는요. 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한테 새로운 황무지가 뭐냐면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내수입니다. 근데 문화산업 보면 영화, 연극, 뮤지컬 뭐 이런 공연 그 아주 제한된 것밖에 안 돼요. 비싸요. 그러면 대신에 동네에서 문화를 스스로 자급자족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역순환 경제 중에 하나죠. 돈이 매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문화는 웬만해서는 돈을 매개로 하기는 어려워요. 그 대신 우리가 다른 데서 돈 쓰면서 해야 될 거를 돈 안 쓰면서 하면 그게 그만큼 이득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잘 찾아보면 아이들 중에서 음대 갈 아이들이 있어요.
열심히 악기 연습합니다. 걔네들은 장영주 같은 그런 멋진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는 꿈을 꾸고 연습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정도 되려면 엄청난 경쟁을 뚫어야 돼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음대 졸업하고 아무것도 음악과 관련된 일 안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음대를 졸업했든 아니든 간에 굉장히 아깝거든요. 동네에 찾아가면 음대 졸업한 사람, 음대 가려는 사람 이런 사람 찾아보고 많습니다. 그 인재들을 모아서 정기적 연주회 열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멋진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그런 연주가 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어차피 돈 내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또 아는 사람이고 하니까 굉장히 우리 나름대로 기쁨이 있다고요. 이런 걸 찾아보면 많다. 이런 상상력을 우리가 새롭게 가질 때 동네가 살만한 곳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버스 타고 오면서 쭉 들어오면서 사실 이건 전 처음 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온 건 처음이에요. 재밌었습니다. 저는 늘 보는 게 저쪽 무슨 시장이 있대요. 그 시장 보니까 오랜만에 본 풍경이었어요. 어떤 분이 막 이렇게 뭐 호객행하는데 할머니들이 쭉 둘러앉아서 열심히 듣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볼 수 있는 곳이 드는데 아까 또 말씀 중에 아파트가 하나도 없다.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아파트라는 물리적 공간이 주는 어떤 심성의 악영향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아직 그런 것에서 이렇게 자유로운 곳. 이제 우리나라도 부동산이 한풀 꺾이는 단계가 분명히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 구조가 더 이상 성장이 아니라 감퇴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동산을 예전처럼 막 짓고 지면 다 팔리고 이런 시대가 아니고 투자의 대상도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마을에서 살고 싶은가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른 이런 마을 만들기 강의 가면 꼭 드리는 질문이 이런 게 있어요. 태어나서 그 집에서 지금까지 사시는 분 하면 한도 안 계세요. 또 지금 사시는 집에서 또 지금 사시는 동네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사시고 싶으신 분 해도 별로 안 드세요. 여기서 질문해볼까? 지금 사시는 집에서 또는 동네에서 지금 사시는 동네에서 돌아가시고 싶으신 분. 예, 꽤 많이 나오십니다. 이 점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꼭 다 부동산에 쏟아 부었는데 그 집이 살고 싶은 집이 아니야.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이상하잖아. 그리고 실제로 집에 별로 없어요. 다 찜질방 가 있고 노래방 가 있고 뭐 네? 잠만 자고 나가. 되게 억울합니다. 우리는 공을 들였으면 돈인데 돈을 들였으면 그 돈을 들이면 가치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돈을 들여서 비싸게 만들어 놓고 가치는 옛날만 못해 오히려. 집값이 2배가 뛰었으면 뭔가 2배가 좋아져야 되잖아요. 좋아진 게 없어요. 가만히 보면 더 불편해졌어요. 교통도 불편해지고 주차도 힘들어지고 빠져가야 되는 2배가 늘어났으면 뭐가 가치가 늘어나야 2배 값을 할 텐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근데 다 뛰니까 당연하게 생각한 거죠. 근데 누가 돈 번 겁니까? 둘이 돈 번 거예요. 은행하고 건설업체 둘만 돈 번 거예요. 아니면 일부 땅 부동산 갖고 재미보는 그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피땀 흘린 건데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이제 집은 많이 얘기하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하는 말처럼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되는 거죠. 거주의 공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집만 보면 안 되고 집을 둘러싼 그 전체적인 배경 마을까지 같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시대는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크게 보면 2가지입니다. 도시가 뭡니까? 2가지. 안락해요. 안전, 편안한 거, 안전하고 편리한 게 다 같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범죄, 지금 최근에 범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묻지마구 범죄, 아무 이유 없이 죽이는 거, 그게 조금씩 늘고 있어요. 계속. 안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안전은 가정 단위에서 확보하기 참 어려운 거예요. 또 하나가 즐거움이에요. 이 2가지 안락하다고 안락한 삶 얘기하는데 한자가 참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동네를 평가하는 기준도 이거죠. 과연 안전하고 편안한가? 즐거움이 있는가? 동네에 왔을 때 제가 아까 여기 들어오셔서 편안하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 노래도 하시고 나는 가수다 위해서 나는 교수다도 이렇게 하고 이런 즐거움이 자연스럽게 넘치는 것. 이게 그냥 누가 뭐 이렇게
의도적으로 기획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마을이 축적해온 기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동네에 가면 아까 제가 합창하시는 걸 얼굴 한 분 한 분 다 봤어요. 유심히. 서울에서 보기 힘든 그런 표정이었어요. 이상한 말씀이니까 서울에 이런 데가 있구나 하는 생각. 너무 이렇게 뭐랄까 그냥 다가오는 거예요. 전혀 거리낌 없이 어떻게 사시는지가 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것이 이 동네에 뺏길 수 없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 안에서 사시는 분일수록 잘 모르세요. 너무 당연하겠죠, 그죠? 떠나셔 보면 알 겁니다. 아니면 어느 날 만약에 이게 비극적으로 불행이 되게 사라져버린 다음에 그리움 속에서 그 가치를 뒤늦게 깨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외부인이 또 이런 걸 여러 개 이렇게 비교하면서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것. 가슴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만 느끼는 그런 거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한테 무슨 뭐 메시지를 드리려고 오기도 했지만 오히려 더 큰 선물 받아가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분명히 몇 년 안에 제가 다른 지역에서 이런 강의를 할 때는 방학골 사회복지관 이 동네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감동되는 그런 스토리로 다가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의